네, 이번 종목은 이지바이오인데 올 초부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강조를 했던 그런 지금 상황인데 오늘 방송이 이제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3,000원 후반대에서 지금 높게는 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내 이제 사료 업체인데 그 사료 쪽은 국내에서는 성장이 없어요. 국내에서 성장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그렇게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업종 자체가. 근데 약간의 지금 변화가 좀 생기고 있고 특히 이지바이오는 굉장히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성장주로 바뀌었습니다. 뭐냐? 그 작년도 3월 1일 날 미국의 사료 첨가제 기업 데브니쉬를 인수했어요. 이 기업이 우량주입니다. 이거를 인수하게 된 게 이 데브니쉬라는 그 기업의 모 회사가 있는데 모 회사가 무슨 사업을 좀 크게 벌리다가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 가지고 알짜 기업인 데브니쉬를 매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걸 이지바이오가 꿀꺽 삼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료 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배합 사료인데 이지바이오는 그냥 돼지 사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갓난 돼지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이쪽이 부가가치가 좀 높아요. 갓난돼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좀 약간 부가가치가 높은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은 첨가제입니다. 이건 뭐 첨가제 같은 거 사료에다가 같이 첨가를 시키는데 이게 육질, 뭐 냄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첨가제도 굉장히 고급 스페셜티 아미노산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고가의 아미노산들 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지금 흐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데브니쉬를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적 성장이 결국 이지바이오의 실적 성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첨가제 매출 비중이 75%예요. 이게 지금 부가가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쪽입니다. 첨가제가 배합 사료가 이렇게 돼 있고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제만족성은 양호하니까 넘어가고요. 자산 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이 큰 것은 그 데브니쉬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영업권을 인수한 거죠. 사료 첨가제가 있고 이제 배합 사료, 자돈 사료인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이 사료 쪽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존재해요. 원재료 가격, 특히 이제 대두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수수 대두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조금 있고요. 첨가제는 그렇게 영향도가 크진 않습니다. 첨가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 가격에 좀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런 쪽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 데브니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매출 비중이 매출액이 더 커요. 이지바이오보다.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은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미국이 인건비가 좀 높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비용단에서는 비용이 좀 더 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인데 그래도 매출 규모가 더 크고 성장성은 미국 업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데브니쉬를 인수했는데 인수 전에 데브니쉬에 대한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나서 국내선 이런 성장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데브니쉬가 있는 사료 첨가제 쪽 어디냐면 돼지가 가장 높네요. 그리고 닭, 소, 그리고 기타 애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축종별 첨가제의 비중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일단 돼지가 크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지금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축산 농가에서 생산한 그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뭐 전 물량을 지금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 나서는 약 40%의 예를 들어서 자국 내 만약에 140을 생산하면은 그 100을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40을 해외에다가 이제 수출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 축산 농가는 수출 성장 산업입니다. 축산 농가가 특히나 이제 돼지고기가 그래요. 돼지고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가장 많이 했던 국가는 이제 유럽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걸 1등 자리를 뺏어왔어요. 이제 그 이유가 구조적인 이슈가 생겼습니다. 유럽 쪽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은 이게 서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두 가지예요. 환경 규제. 환경 규제라는 것은 이제 축산 농가가 그 오폐수를 버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래가지고 환경 규제를 굉장히 세게 갑니다. 그러면은 축산 농가들이 그 오폐수를 정화하는데 비용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큰 데는 뭐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좀 작은 곳 같은 거 영세 기업들은 일단 사업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환경 규제가 세다 보니까 돼지를 만약에 100마리를 키울 것을 뭐 150마리를 키우거나 이러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정화 투자의 비용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럽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동물 복지 그래가지고 어떤 한 공간에 돼지나 소나 뭐 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육을 못 하게끔 뭐 아무튼 복지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물한테도 복지를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논리가 있어가지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좀 둔화가 좀 됐고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에 제약이 좀 없기 때문에 미국은 그 유럽의 성장이 둔화된 틈을 타서 그렇게 축산 농가들이 지금 화랑을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지금 흐름이 바뀌었냐면은 미국의 축산 농가들이 이제는 품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경쟁에선 자기들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품질 경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질의 맛, 뭐 이런 거 냄새 없고, 그리고 기생충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건강한. 아무튼 이제 그걸 고기를 이제 그 가축을 이제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스페셜티 아미노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진,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은 그쪽의 사료 첨가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지바이오가 그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사료 첨가제 쪽은 글로벌 시장에서 6%의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6%대면 고성장이죠. 한 국가의 성장률, GDP 성장률이라고 따져보게 된다면 6%면 성장입니다.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나오는 것은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그 고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발도상국 이제 그런 이제 국가에서 개도국에서는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육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뭐 향후 한 3, 40년 동안 육류 소비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동남아시아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 뭐 다른 쪽 지역, 뭐 이쪽에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서 사료 첨가제 쪽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사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자국 내에서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 동남아시아 쪽에다가 이제 이런 쪽 사료를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니시를 인수하면서 2024년도 매출이 확 올라갔죠. 그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했던 게 이지바이오보다는 매출 규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트럼프가 지금 무역 사실상 관세 전쟁을 지금 펼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야, 관세를 내가 깎아줄 테니까 우리나라 그 농산물하고 축산물 좀 많이 사줘. 이걸로 지금 딜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딜이 성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최근 일입니다. 이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국의 축산물 쪽에서의 성장률이 좀 높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쪽이죠. 베트남이 기존의 관세 46% 정도를 매기려다가 최근에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20%까지 낮아졌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하는 걸로. 근데 베트남 쪽에서 이게 저항력이 없었던 게 안 그래도 베트남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이게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걸리면 무조건 죽어요. 이게 멧돼지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동안 베트남이 미국 그 돼지고기를 이제 수입하는 그 양이 이러다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앞으로 미국 그동안 이제 베트남 쪽에는 이렇게 큰 수출 지역은 아닌데 굉장히 큰 수출 지역이 됐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20, 30대 되는 친구들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육류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쪽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월간 300, 400톤에서 지금 1000톤이 이미 넘어섰고, 근데 이것은 관세 협상하기 전에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높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관세 이후에는 이 수출량이 더 증가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산 돼지를 수입하는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그 축산 농가 쪽에서는 이제 사료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지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수혜가 나오는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 쪽이니까 돼지고기가 아니라 이제 소고기를 소비를 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과거에는 연간 17,000톤, 17,000톤 정도 이제 수입을 했는데 30만 톤으로 시장이 열렸어요. 이게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아무튼 관세를 39%에서 19%로 낮춰준다.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인도네시아가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 베트남은 이미 갔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인도네시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류회사, 의류공장, 그리고 신발 공장, 이런 경공업 있죠. 이제 그런 쪽 공장들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전 세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력 발전을 쓰고 있는데 수력 발전소는 에너지 단가가 빵원이에요. 사실은 지나가는 물에다가 그냥 그 발전소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 단가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전기값이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의 5분의 1 가격인가?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많이 좀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공장을 많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끔 해서 각종 이제 혜택을 부여를 해요. 근데 문제는 관세가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인도네시아 진출했던 기업들은 공장을 빼거나 아니면은 진출하려고 했던 것을 폐지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관세는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트럼프가 뭐라고 제시했냐면 관세 낮춰줄 테니까 우리나라 소고기 좀 많이 사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000톤에서 30만 톤의 기회가 이제 미국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관세 장벽이 있었는데 관세 장벽을 거의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구는 얘들이 3억 명인가 그럴걸요, 아마? 잠시만요. 같이 확인해 보죠. 쉬워요, 인도네시아. 네, 2억 7천만 명. 아까 베트남이 얼마였죠? 네, 1억 명. 9,968명이니까 1억 명. 그러면은 뭐 둘 다 합하면은 뭐 4억 명 시장이 커진 거예요. 미국 시장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다른 국가들도 있겠죠. 어디예요, 중국? 중국이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 뭐 여러 히토리 전쟁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는 산업 내에서는 히토리 통제하게 된다면은 뭐 중국 거기 뭐 국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히토리에 대한 뭐 이슈는 생활에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이 안 받는데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타격이 크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그 사용량이 가장 높고 소비자 물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굉장히 흔하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발생한 뒤에 매년마다 발생이 되는데 중국은 국경지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넘어오는 그 멧돼지들, 감염된 멧돼지들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그냥 들쑥날쑥하고 이게 소비자 물가의 영향을 좀 받으니까 아무래도 시진핑 쪽에서는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과의 무역 관세에서 화가 나가지고 한때는 뭐 야 돼지고기 수입을 하지 말자 이러다가 그냥 회복이 됐죠. 이때 무역 관세가 해소가 안 됐는데도 그랬어요. 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제 중국은 미국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해요.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모돈이 있죠. 모돈이 뭐냐면은 새끼만 낳는 돼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암컷 돼지가 아니라 유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량한 새끼 돼지를 많이 낳는 그 있어요. 모돈이라고 해서 모돈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싸그리 죽여버려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모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수입을 좀 많이 했는데 유럽이 아까 그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에 수출하는 것이 약간 좀 제약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경 규제하고 동물 복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유럽은 자국 내 소비하는데도 지금 버거울 정도라고 합니다. 수출을 할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누구한테 수입하냐 이거죠. 미국은 돼지고기가 남아도는데.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육질이 좋아요. 그리고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거기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쪽에 감염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남미 국가들이 미국하고 관세 때문에 사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이 없었어요. 왜냐? 걔네들은 생활 자체 미국 돼지고기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다른 데 대체가 안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바이오의 미국 법인 좀 볼게요. 지금 2분기까지 데이터를 여기서 지금 제가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은 이지바이오의 미국 판매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브니시라는 미국에 이제 인수한 기업이 있는데 매출 성장하는 거 보세요. 2분기 때 82%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축산 농가가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좀 좋으니까 돼지를 더 많이 키우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올라갔고 데브니시도 무려 21%가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축산 농가라든지 그리고 또 사료 첨가제 사료 산업은 이제 성장 산업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좀 다른 거죠. 자, 이제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매출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4분기 더해지면 이 정도 올라가겠죠? 역대 최대 실적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44%의 영업이익 성장, 크게 볼게요. 2분기 때 31% 증가, 3분기 때 26% 증가, 어마무시한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도 이때는 데브니시를 인수하기 전이었고 이때부터 데브니시의 실적이 연결됐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안정도가 좀 꽤 높죠. 영업이익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보시면은 사료가 있고 이제 첨가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첨가제 마진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매출 비중이 또 80%고 이게 35%가 증가했습니다. 사료는 13%가 증가했고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것은 첨가제 쪽이 이 첨가제에 들어가는 이제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 돼지를 짧은 기간에 빨리 키우고 육질 그리고 뭐 냄새 뭐 이런 쪽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 이것들이 다 첨가제에 들어가 있는 건데 특히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돼지고기 육질에 대한 품질 개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마진 첨가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영업이익에도 좀 유리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매출액이 3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1%가 증가했고요. EPS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동일해요.
매출액은 한 9% 정도. 4분기 때는 뭐 직원들 보너스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같은 것도 털어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평소 분기 대비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한 1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올해 4분기 더해지면 요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올라갈 것 같다. 23%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온다. 제가 이지바이오에 대해서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수요가 꾸준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을 매출과 영업이익 두 가지로 만약에 하나씩 볼 때 매출액이 꾸준해요. 원래 그래야 돼요. 매출액이 무너져 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업황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꾸준한 수요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돼지는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사람처럼. 그리고 음식을 가리질 않아요. 뭐 웰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먹었던 걸 계속 먹어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사료 업체하고 축산 농가하고의 그 관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축산 농가는요, 사료를 함부로 바꾸질 않아요. 그 해당 업체에서 사료를 사온 걸 그 사료를 계속적으로 씁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주문 제작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축산 농가마다 돼지를 키울 때 가격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품질을 중요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 자기의 어떤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들은 가성비가 좋네. 얘들은 가격은 좀 비싼데 육질 맛은 되게 좋아. 가령 우리나라 한돈. 냄새 안 나고 육질 되게 좋잖아요. 한돈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료하고 첨가제를 뭘 쓰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문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배합하는 양이 있죠. 이제 첨가제를 어느 정도 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사료 업체하고 축산 농가하고 이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웬만큼 실수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 거래처를 바꾸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신뢰도, 특히 매출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꾸준하고요. 돼지고기는 삼시세끼 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꾸준하고 그리고 기존 거래처를 잃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차이가 있고 영업이익에서의 약간의 좀 이슈가 있다면 전 세계 글로벌 곡물 가격에 대한 변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은 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환율이 되게 좋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환율이 높은 것은 이지바이오한테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환율 잠가 볼게요. 왜냐면은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거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요. 그 데브니시 같은 미국에 있는 업체는 뭐 자국 내에서 그 대두라든지 옥수수는 뭐 자국 내에서 일단 조달이 가능하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는 해외에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원재료 매입 단가가 높아지니까 환율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업황이 좀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계속적으로 갱신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 나중에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원재료의 매입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EPS가 이 정도 되고요. 올해 이렇게 되고 내년도가 커질 것 같아요. 더 지금 업계 전망치입니다. 이거는. 못해도 이러한 성장은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성장률이 이제 조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관세가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나 그 외 주변 국가 동남아시아 쪽 그쪽에 이제 돼지고기 수출량, 소고기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미국 내 영내 돼지고기 그러니까 축산 농가가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료 쪽의 수요가 이제 좋아진다. 목표가는 제가 이렇게 제시할게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종목은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강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PR이 올해 7.9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26년도가 되면 5.2가 됩니다. 목표 PR 같은 경우는 11 정도.
과거에는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이렇게 높게 줄 수 없죠. 우리나라의 음식료 평균 PR이 12인데 이 돼지 쪽이나 소 입장에서는 뭐 사료가 음식료니까 12까지 주기는 뭐하고 11까지 줬을 때 주가가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BPS로 봤을 때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주가는 전고점 8,000원. 단기 목표가입니다. 8,000원. 그러면 지금 5,600원이니까 한 40%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는 반도체나 또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빅테크 업체들이 그동안 고마웠어. 서버 투자 다 했어. 이제는 안 사도 돼. 야 고마웠다. 잘 쓸게. 이러고 나서 이제 투자를 이제 안 하게 되거나 투자 공백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약간 좀 꺾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일단 모른다라는 건데 이지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돼지들이나 소가 갑자기 내일부터 식단을 중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축산농가, 축산물이라는 것은 1차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그쵸. 밥상머리에 올라와야 될 소비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라는 것은 일단 꾸준하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변동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으로 뭐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뭐 기후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영업이익단에서의 변동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의 성장률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를 일단은 이쪽에서 제가 1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쪽에서 뭐 4,000원 정도 미만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제 기존 회원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한 100% 정도 수익을 얻게 되겠네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말 나온 김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정의원 방송을 저녁 9시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하나 지금 턴어라운드가 일어났어요. 이 기업은 코로나 이후 2021년도부터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왜 그러냐? 원재료 가격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거 물류 대란 기억나시죠?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잠잠해지려고 했는데 러우 전쟁이 터졌어요. 러우 전쟁이 터지니까 유럽이나 다른 쪽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때 또 이스라엘 쪽 전쟁 터지면서 그 수에즈 운하 그쪽 지역에서 위기감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해운 운임료가 또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역대급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폭등에 의해서 제값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특히 수익성이. 근데 지금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지금 올해 그 턴어라운드가 확인되고 있는 게 1분기까지는 그랬는데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83%가 증가했고 3분기 때부터 85%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증가가 아니고 회복입니다.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것들이. 이게 원재료 가격이 폭등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 올해부터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단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수출액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수는 약간 좀 원래는 얘들이 이제 우리나라 점유율 95%, 90% 이렇게 된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양면의 칼인 게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독점이네. 근데 성장률은 이미 더 증가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해외 쪽에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디냐면 중국 쪽에서 드디어 지금까지 없었는데 중국에서 얘네 제품을 이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된 거죠. 중국 시장에. 그래서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지금 그러니까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매출을 10% 증가, 영업이익은 49%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10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이때가 무너졌어요. 2022년도부터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본격적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게 2022년도부터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2020년도에 터졌지만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는 2021년도고, 물류 대란이 2022년도부터 터졌죠. 해안가에다가 배를 정박을 해놓으면은 그 트레일러를 화물 기사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갔죠. 다집이 있어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2020년도부터 수출 비용, 수출 물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무너졌고 2022년도 이후부터는 또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 원재료 가격이 또 폭등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부터 정상적인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근데 웃긴 게 주가가 실적이 안 좋은 만큼 떨어지면 괜찮은데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실적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저평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그냥 버렸어요. 그냥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종목을 아예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주가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깜짝 실적 회복이 나왔어요. 회복이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2025년도 올해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앞으로 연평균 10%.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것까지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BR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PBR 0.6배, 내년 되면 0.5배 정도 되는데 지금 코스피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거래소 코스피의 지금 평균 PBR이 1.3에서 1.4예요. 여기 대비 지금 반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PBR을 한 0.9배로 만약에 주게 된다면은 주가 상승률이 60%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이익으로 가볼게요. 그동안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은 시가총액과의 괴리율을 지금 가져온 PER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2025년도 PER이 5.9배밖에 안 됩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독점 기업이고 전 세계 3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소비재 쪽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수요가 나와요. 근데 수요는 꾸준했는데 그동안 원재료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판가를 올리지를 못했어요, 애들이. 왜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상위권 1, 2위 업체하고 가격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높이지 못하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좀 빠진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일단은 실적이 큰 폭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PR도 원래 10배를 잡지 않고 과거에는 12배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10배로 잡아도 지금 주가 상승률에게 올해 실적에 따른 목표가가 4만 원이 되는데 지금 2만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주가 상승률이 70%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담아야죠. 이런 건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투자할 때 실적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돼요. 자, 실적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많아요. 다들 좋다고 떠드는데 진짜 과연 만약에 내년도 좋아진다라고 떠드는데 진짜 좋아질까요? 막상 그때 되면은 실적 무너진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즉 실적에 대한 신뢰. 그러면요. 이게 돼야 되고요. 시장 지배력이 이게 돼야 돼요. 1등 기업. 이게 이제 1등 기업이죠. 꾸준한 수요라는 것은 거래처가 많아야 돼요. 거래처가 많고 다변화돼야지 한쪽에서 만약에 안 사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그 수요를 충당해 주니까 실적이 무너지거나 들쑥날쑥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얘기고 두 번째 시장의 지배력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 그냥 1등주 왜 워렌 버핏이나 다른 투자의 대가들이 1등주를 좋아할까요? 독과점 기업을 왜 좋아할까요? 거래처들이 다 우량해요. 돈 떼먹고 도망가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에서 매출 채권이 손상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뚝 떨어진 기업들이 많아요. 매출 채권이 손상이 된다는 얘기는 그 뭐냐면 외상값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매출에 그르는 이미 그 재무제표단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으면 영업이익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은 그 시장 내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 떼어먹고 도망가거나 이제 그런 이제 거래처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 그 점유율에 대해서도 자기 점유율이나 혹은 자기가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시장에다가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이 종목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그 국내 점유율 90% 이상입니다. 독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의 기준은 90% 이상이냐 아니냐. 그럼 90%면 독점이고요. 나머지 10%, 5%막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다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아무튼 오늘 저녁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정혜연 방송에서 이 종목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방송은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하는 쪽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